아침에 아침에 우리 박 이사가 했던 얘기 하더라고. 아, 예, 그쵸. 영감님 나오던데 고리 영감님? 예, 맞아요. 여기 고리오, 다, 고리오 영감. 예. 아니 여기서 얘기한 거구나. 근데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줬잖아. 네. 그건 아니, 책을 소설을 봤다는 거잖아. 아니, 손으로 본 거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이 갖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예. 저 읽은 게 뻔하죠. 아, 나는 맨날 여기서 본 거 갖고 막 오늘 떠벌리는 거예요. 급조하느라고 그걸 못 보겠다가 그럼 발표자는 몰랐는데 야 성실하셔라. 어. 자, 시작합시다. 네. 나 지금 소금물 먹는 거야. 어, 저도 이혼, 이온수. 예. 실장 중심으로 어, 됐습니다. 화면 보여요? 네네. 네, 잘 잘 봅니다. 보여요. 음, 그 처음에 이제 7장에서 지금 얘기한 이제 불평등과 집, 이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 책을 읽다가 어쨌든 경영 경제 서적이 어떤 면에서 교수님 이거 너무 쉽지 않아? 근데 저는 이제 쉽지 않거든요. 와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그런 얘기 하니까 어, 여러 다른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7장에서 얘기하는 그 소득 불평등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자본 자체의 소득이 노동소득보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를 보면서 이 세 가지 측면, 노동소득 불평등, 자본 소유와 그, 그 자본 소유기 주는 이자 소유 불평등, 그 두 가지 상호작용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일단 얘기한다고 하고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게 그거죠.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 사놓고 그걸로 이자 음. 어, 먹고 또 그러니까 또 노동소득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어, 그 노동소득은 또 그런 거 아닌가요? 어, 그 자본소득에 대한 불평등은 잘 이해를 했는데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격차가 심한 걸 얘기하는 건가? 노동소득 불평등? 극차가 그게, 심한 거? 그 개념이 제일 잘 설명된 게, 네. 정의란 무엇인가. 아, 그 책에 그게 아주 정확하게 그 설명이 아주 예시가 잘 돼 있는데, 아, 내가 만약에 그 파키스탄에 태어나서 음, 거기서 이제 택시 운전수가 됐어. 아, 아, 그때 그 파키스탄에서 택시 운전을 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번단 말이야. 아, 근데 미국의 맨하탄에 태어나서 뉴욕에서 만약에 택시 운전사를 한다면 10만 불을 번다 이거지. 와, 맞아요. 그러면 아, 내 능력이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러면은 응? 파키스탄에서는 저기 10만 원밖에 못 벌고 뉴욕에 가면은 뭐야 10만 불이면 1억을 버는 거 아니야. 아, 실제 그런 소득 격차가 있다는 거지. 그거 확, 근데 그게 그 공정한 거냐 말이지. 음, 그거는 불공정하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노력에
상응하는 그 임금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럼 뭐 필라 사장이 1년 연봉이 25억이 되거든, 우리나라. 필라 코리아 음, 25억 원이라고. 그럼 뭐 세금을 반을 내도 50%를 내도 12억 5천씩 1년에 버는 거예요. 그럼 그 음, 사람 능력이 교수가 1년에 1억 받는 사람보다 뛰어나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음, 그런 게 그 사람마다 기회가 균등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 음, 사람은 뭐 필라 그 사장의 조카일 수도 있고 그잖아. 이건이라는 사람이 뭐 똑똑해서 그렇게 연봉을 몇백억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음. 음, 좋습니다. 소득이 불공정하다. 예. 그러네요. 완전히 소득이 불공정하네. 가장 대표적인 게 난민들, 그, 그 기아에 허덕이는 걔네들, 뭐 20km, 30km 걷어서 겨우 얻어먹는 거 생각하면, 어? 그런 것도 분명하네요. 파키스탄에 막, 그, 보트랭의 설교라고 해서 이제, 7장의 소주제로, 여기에 이제 처음에 보트랭의 설교에 그 1835년에 출간된 이제 고려 영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박 이사한테 들어갖고 내가, 어, 나는 소설을 보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죠. 예, 어쨌든 여기 고려 영감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얘기한 두 딸 델핀과 아나스타지가 1810년대 파리 상류사회 시집보내기 위해서 어, 파리에 온 이제 가난한 시골 귀족 청년을 본인이 하숙집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이 시골 청년한테 지금 이제 관계하면서 일어난 일을 하는 소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라스티냐크라고라는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주인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고려 영감이 실제로 어, 소설 전체에 대한 내용은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관점의 구조는 모르겠지만 이 라스티냐크라는 그, 그 청년을 바탕으로 프랑스 사회에 젊은 남성이 처할 수 있는 여러 운명에 관한 어떤 그거를 실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에 대한 분배에서의 어떤 격차를 소설로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좀 알아들었지만 전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아,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특히 정체불명의 보트랭이 여기서 보트랭이 그 고려 영감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아니요? 그냥 예. 거의 소설의 관찰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 아, 전과범. 정가왕.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그 정가범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 그 도덕성 그리고 부를 버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어, 설교하는 부분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공부, 재능, 노력을 통해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본질적으로 환상이다. 교수자인 나로는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환상이다. 유산보다 직업적인 전문성이 더 중요한 법률이나 의학 분야의 공부를 계속할 경우 어떤 결과가 어떤 직업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 어,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서 어, 그 검사가 될 경우에
그 23살에 라스트니아크가 30살이 됐을 때 1200프랑을 받았을 때 네가 40살이 되면 6천 리브르 정도를 받아서 그래봤자 검사장에 올랐을 때 그 검사장도 고작 20명밖에 안 될 거고 그 자리를 노리는 자가 2만 명일 거니까 그 안에서 또 돈을 벌면서 엄청난 암투가 벌어질 것인데 그래서 네가 결국 오른 것이, 그곳에 오른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버는 비용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검사장이면 법을 공부했으니까 돈을 벌려고 변호사가 된다 해도 잘해야 10년 동안 사무실을 얻는데, 고생을 해야 되고, 그깟 얻었을 때 사무실 얻고 결국 신사래 결국 얻을 수 있는 한 5만 프랑 정도. 그것 역시 그 최고값으로 얘기해서 5만 프랑 버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 결국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 그런 인생이 과연 열심히 노력해서 과연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해 가면서 공부하고 승승장구해서 법률가가 된다 하더라도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소득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진짜 부자가 되겠다는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희망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하숙집에 있는 빅토린 양과 결혼하면 단자 100만 프랑을 얻을 수 있고 그건 검사 월급의 10배에 해당되는 그런 유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설계하면서 그것은 삶을 바꾸는 거다.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그 오빠가 있으니까 유산을 상속받던 오빠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산 상속을 권유하면서 어, 그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체적인 소설의 얘기는 어, 어, 우리가 사회의 현실을 평생이라도 바꿀 수 없으니까 이 정도 대가는 치러서 삶을 바꿔야 된다. 하지만 이제 아직은 어, 이 청년은 공부보다 유산을 상속받는 게 유리하다는 말은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는 살인을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보트린 설계에서 나오면서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노동이냐? 그렇게 우리가 벌어서 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 유산이냐? 이 19세기 그 프랑스의 소득 및 부의 계층 구조를 설명하면서 보트랭이 제시한 소득 수치는 매우 현실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심지어 20세기 초까지 노동과 학업만으로는 상속받은 부와 그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얻기는 힘들다. 누가 봐도 그건 명백하다. 그것이 모든 그 영국에서도 그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는데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도 그 상황은 비슷했고 뭐 제인 오스틴 소설도 비교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소설이나 영화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작가가 왜 그런 시대상을 그런 주인공이 뭐 어쨌든 열심히 사는 걸로 그려지지만 그 한편엔 항상 그런 것이 소재가 됐던 거. 일은 관심 바뀌고 유산상속.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부분 7, 80% 유산상속. 결국 그런 게 왜 그려지지? 어쨌든 그 테마가 있는 건 권선징악처럼 잘 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드라마에서 그렇게 못 사는 것들로 그려지지만 실제 생활은 실제 사실은 그런 놈들이 더 잘 산다. 그렇게 잘 살고 있다. 뭐 그런 걸 그려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테마로 사용됐던 것들이, 그, 사실상 우리 삶에서 있었던 소재였고, 어쩌면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그게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소설가들이나 작가들이 우리 썼지 않았나. 그게 지금 현실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어쨌든 그 예외가 됐던 게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는 거의 전 모든 곳이 그 상황이 같았는데 이 규칙이 예외가 됐던 어, 얼마 안 되는 예외가 바로 미국 서부 그 개척자 그 황무지를 개척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상속자 그게 보니까 이제 결국 상속자본이 공통 분배가 됐던 어떻게 보면 쟁취해서 총 잘 쏘고 뭐 어쨌든 쟁취해서 이랬던 서부에는 그랬고 남부는 그 처음부터 상속받은 부가 북유럽만큼 중요하게 적용돼서 그래서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영화도 있었고 결국 남북전쟁 일어난 것도 그런 현격한 차이가 그,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냐. 그리고 결국은 어, 그 그 그 경제학적인 이제 경제 개념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사실 그런 것도 지금 경제의 어떤 상황이 전쟁과 연관돼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변하고 당연히 변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큰 흐름 내서 그런 것들이 여러 큰 축들을 바꿔내고 실제 상황들을 그 전환시켜서 예측하게 한다는 것을 읽는 사람들이 또 큰 불을 지고 있다. 아, 그런 거 깨닫는 것도 중요한 그 공부인데, 저는 그런 게 조금 늦어서 지금 나이에서는 아는데, 우리 학생들은 알까요, 그걸? 예? 그 흐름을 구분할까?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쟁하고 부하고 상관이 있고, 그걸 예측하면? 이렇게,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걸 알까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하면서. 교수님이 그 말 이, 시작하기 전에도 말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뭐고, 뭐, 이 다음에 얘기 안 또 해주면 모르지 뭐 애들. 예, 분명히 분리되어 있겠죠? 전쟁은 전쟁이고,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예, 경제는 경제고, 그러면서 또 분리되어 있는 게 우리는 노동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다 분리되어 있겠죠? 예? 그렇게 가리키지.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나도 따로 떨어져서 돌아가는 게 없잖아. 경제, 정치, 문화, 그다음에 이런 부의 상속, 뭐 이게 다 연관돼 있다는 게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그, 아, 그걸 모르죠. 네. 근데 이렇게 굵직하게 쓴 단어들을 써서 얘기하는 걸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 마치 정당한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얘기인 것처럼 이게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항상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아, 피케티가 요번에 2020년대 그 이 다음에 낸 책이 지금 하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하고 또 다르게 연결된 그 책이더라고요. 음, 음. 그거 내 뒤에다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그 상속받은 재산에서 얻는 소득에 비해 노동세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로 사회 정의에 관한 논의를 이게 사회 정의라고 이제 외쳐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걸 축소시키죠. 근데 그게 불공평한 일이라는 것조차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의 민주적 근대성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보다는 정당하다는 믿음을 토대로 대부분은 그렇게 잘하고 있죠. 이런 문장들을 피케티가 이런 경영학 서적에서 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경영학 서적을 공부한다는 게 결국은 아까 제가 의문을 냈던 결국은 경영학 서적에서 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의 전문 어떤 구조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그렇게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상속받은 재산의 중요성은 이제 이 전쟁 이후 많이 줄어들었고 20세기 유럽에서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은 한동안 유효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학업이라는 계층 구조의 어떤 꼭대기로 오르는 노동과 학업이 계층 구조의 꼭대기로 오르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가 이때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떤 변수, 특별하게 상당히 그 변수, 어떻게 보면 그게 황폐가 되고 바닥부터 같이 시작하는 상황이 돼서 그랬다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부를 이룬 또 조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그 결국은 지금 피케티는 뭐 이렇게 서로 그 물건을 사고 팔아서 국가 간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의 그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본 자체가 재생산에는 그게 만들어내는 부의 얘기인데 그 부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자본의 근간이 되는 시설도 다 파괴가 되고 공장도 파괴되고 그리고 뭐 은행 같은 것도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결국 그런 게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쌓는 과정들을 이 노동과 학업을 통해서 1세대들이 전후 1세대들이 만들어 갔다. 그렇게 된 확실한 사다리였다라는 얘기였겠죠. 근데 그 당시에 돈을 번 사람들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다 쫓겨나고 어떻게 누가 그 국가에서 다 소유하고 막 이러면서 그 공동자산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그런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되죠. 다 폐허가 됐었으니까요. 서울 네. 자체. 그러니까 그런 전후 그게 전후 1세대는 세대가 한 번은 일어났던 거고, 예. 그러면 그 전후 세대는 그런 기회가 한 번 일어났던 거고, 음. 그 어쩌면 미국 가서 가져온 우리와 우리 이후 세대는 그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 그게 20, 30대 소위 MZ 세대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거지 뭐. 네. 이미 소위 시니어 그룹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60대, 70대에는 그동안에 뭐 상속을 받았든 아니면 자기가 사놨던 뭐 임금을 받아가지고 저축을 하고 연금을 쌓아가지고 자산을 만들었든 그거를 따라가기가 이제 힘들어진 거지. 그렇죠. 그게 둔산만 해도 분양할 때 이런 아파트들 40평이 뭐 이런 아파트들이 4,400만 원, 5천만 원이었다니까요. 네? 92년도에 그래요? 4천만 원, 5천만 원. 거, 열 배가 올랐네. 열 배도 더 올랐네. 거의 지금 20배 뭐 올랐네. 왜 9억이니까 20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 세대들은
이분들이 뭐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뭐 한 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열심히 노동소득으로 모은 돈으로 뭐 빚을 지든 뭐 해서든 그걸 사놓은 거가 그 사람들이 가장 했던 큰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20배가 오르면서 어떻게 넘사벽이 된 거죠. 자본으로 성장하면서. 그것의 벽을 느끼는 거죠. 음. 그것도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 앞에 노동과 학업으로 그 시드머니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시드머니를 만드는 일을 이게 되게 역할이 컸다. 다 폐허였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서 잘 사놓으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꼭대기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그게 됐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음. 그게 이제 능력주의가 팽배한 이유지. 그렇죠. 그게 신자유주의에서 팽배하게 나왔던 능력주의가 결국 네 능력만큼 돈 버는 거다 이 얘기였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곧. 음. 그- 대부분의 사람은 보트랭이 라스티냐크에게 설교하던 시절 이후로 세계가 급속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법학도에게 공부를 때려치우고 출세를 위해 전과자의 전략을 따르라고 충고하겠는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말이 현명한 충고가 되는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는 학업일, 직업에서의 성공이 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트랭의 설교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는데, 첫째, 노동으로 얻는 소득과 상속받은 재산에서 얻는 소득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보트랭의 시대 이후에 바뀌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문제로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현상이 반전될 수 있는 것인가? 노동으로 얻는 소득과 상속받은 재산에서 얻는 소득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보트랭 시대 이후로 바뀌었다고 단언하는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정확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노동 그리고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자는 기본적인 개념들과 서로 다른 시대 및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관찰되는 기본적인 실제로 여기서 왜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일부에서 얘기한 소득은 언제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이고 임금은 노동소득의 한 형태이면서 노동소득에는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에서 얻는 소득도 포함하는데 자본소득은 자본소득이 여러 형태로 자본소득이 임대료 배당금, 이자, 특허 원료 이윤 자본이득 등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든 여기에는 노동과 관계없이 자본의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그 자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정의상 모든 사회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더해진 결과이다. 이 두 구성의 요소가 각각이 더 불평등하게 분배될수록 전체적인 불평등도 커진다.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더해진 결과고 이것이 구성 요소가 더 각각 그 구성 요소가 더 불평등하게 분배될수록
전체적인 불평등도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자본소득 불평등이 낮은 사회, 또 그 반대의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 두 구성 요소 모두가 또 모두 매우 불평등하거나 혹은 매우 평등한 또 사회도 상상할 수 있다라면서 세 번째 결정 요소는 노동소득과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의 상관관계, 이 두 차원의 불평등의 그 사이의 관계이다. 그래서 높은 노동소득을 얻은 개인은 또한 어느 정도로 높은 자본소득을 얻을까? 높은 노동소득을 얻은 개인이 어느 정도 높은 자본소득을 얻을까?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 관계는 통계적 상관관계이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상관관계가 클수록 전체적인 불평등도 커진다. 실제로는 자본소득이 극도로 높아서 자본 소유자가 일할 필요가 없는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상관관계가 낮거나 아니 마이너스 값이 되기도 한다. 그 여기 이제 세 번째 결정적 요소에서 그 높은 노동소득을 얻은 개인이 어, 또 높은 자본소득을 얻는 거는 또 어느 정도 또 높은 자본소득을 얻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산다면 그렇겠지. 예, 네. 정상인 거죠, 그게. 예. 어,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지금 어.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로는 그러니까 그 높은 노동소득을 얻지 않는데도 높은 자본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음.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날 그 상황이 오늘날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재산이 많은 개인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재산이 많은 개인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경우,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의 불평등 자체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불평등을 배가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특히 이제 막 21세기에 더욱 그렇게 그런 메커니즘이 21세기에 시작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MZ 세대가 아까 말씀한 대로 더 어려운 그런 메커니즘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서 소득의 그 불평등을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분석할 때 불평등의 이런 다양한 측면과 구성 요소를 신중히 구분하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노동소득이 불평등한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 정책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의 이런 다양한 측면과 구성을 신중히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커니즘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지금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노동소득의 불평등의 경우도 다양한 기술의 공급과 교육제도 상태, 노동시장과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칙과 제도도 노동소득의 어떤 불평등의 경우에 포함된다. 여기 규칙, 제도, 그런 거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음 책, 그 다음 책이 그 이데올로기 정치 때문에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최저소득 자산을 제한하더라고요. 그 피케티가.
정치와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요거거든요, 이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거? 안 봤어. 저도 안 했어요. 요거 5분짜리인데 한번 볼까요? 5분짜리인데. 봐요. 요게 다음 책이래, 다음 책. 이거 이제 써놨는데, 요거 말고, 요거. 이게, 그,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최저소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 기본소득이란 단어는 마치 그것이 모든 복지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뉘앙스를 지니지만 실제로 생존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할 뿐이고 소득을 넘어 자산까지 기본적으로 주자는 급진적인 방안일 뿐이다. 그래서 누구나 25살이 되면 엄청난 제안을 하더라고요. 기본 자산을 주어서 이른바 사회적 상속을 하게 하자. 예를 들어 프랑스 성인들 평균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약 1억 6천만 원을 25살이 되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성인식 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게 줘버려서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세도 소득에만 물리면 안 되고 재산에도 물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소유세, 누진 소득세의 제정, 잘못된 모두를 다시 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은 매우 낮은데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도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게 그 책입니다. 이게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 이게 지금 저도 한번 내용 본 적은 있는데 그 영상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21세기 자본 요거에 그 그냥 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판이긴 하더라고요. 아, 이 그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쓰셨더라고요. 아, 이걸 모르면 얘를 보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이것도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책이 나왔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책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자본소득 불평등의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저축 및 투자 행위, 증여와 상속 관련 법률,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작용, 경제학자들이 저수가 대중적 토론에서 제시한 소득 불평을 측정한 통계 수치나 그런 다양한 메커니즘으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자본소득 불평등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저축, 투자행위, 증여, 상속관리 법률, 부동산, 금융시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본소득의 불평등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려고 할 때 관찰되는 첫 번째 규칙적인 패턴은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이 항상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보다는 크다는 것이다. 자본 소유와 자본 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 소득의 분배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자본 소유와 자본 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 소득의 분배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심지어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언제나 노동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자본은 그럼 어떠한가?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려 할 때 관찰되는 첫 번째 규칙적인 패턴은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이 항상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 소유와 자본 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 소득의 분배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는 악감을 다시 하면서 두 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첫째,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국가, 모든 시기에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되며 그 정도는 언제나 매우 놀랍다는 거. 이 놀라운 게 뭐냐? 노동 상위 10%가 일반적으로 전체 노동소득의 25에서 30%를 받는 반면 자본소득 상위 10%는 항상 전체부의 50%, 이 데이터가 있는 패턴에서는 이것을 소유한다. 심지어는 90%를 소유하는 사회도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임금 분포에서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소득의 상당한 몫을 받는 반면 일반적으로 부의 분포에서 임금 분포의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소득에서 상당한 몫을 받는 반면 부의 분포에서는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전혀 혹은 하위 50% 사람들이요. 자본을 전혀 혹은 거의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전체 부의 10% 이하를 일반적으로는 5% 이하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매우 데이터가 보여지는 국가에서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게 놀랍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이는 가장 부유한 10%가 차지하는 몫의 10분의 1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은 그런데 이제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은 그리 이제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고 거의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 그거 자본과 비례해서 그렇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국가에서의 어떤 그 패턴에서 실제 자본소득에 대한 그 놀랄만한 점을 제시하면서 둘째, 또 다시 다른 관점에 이 규칙의 패턴은 결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면서 이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본 축적과 부의 분배의 동학을 결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들의 특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명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부의 분배가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더 평등해지는 결과를 낳는 메커니즘을 생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노동소득은 단기적으로 매우 불평등하지만 장기적으로 측정하면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면 이렇게 불평등하다고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거는 또 노동소득이 불평등이 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토링 주제도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난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측정하면 없다고 얘기한 거는 그 어떤 측면에서 얘기했는지는 저는 좀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건 그 임금을 월급을 받는 시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시기요? 한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네, 급여를 이제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얼마 못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한 40세, 50세 이때 제일 많이 받겠지, 자기 인생에서.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은 같은 연령에 속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는 소득이 뭐 불평등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금을 들거나 뭐 조그만 빌딩을 하나 사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한테 노동소득은 별로 없지만 자본소득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자료를 다 구하기가 힘들지. 개인의 일생에서 자산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일일이 다 추적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거고, 그 사람이 비록 60세, 70세가 됐을 때, 내 나이야, 내 나이. 그때는 노동소득은 거의 없잖아. 월급을 안 받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벌었던 노동소득이 이렇게 스프레드, 펼쳐진 거지, 그 사람이 특별히 자본소득이 또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평등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이제 이 사람은 나이 들어서 자본소득을 얻는 게 결국은 그건 그 사람의 노동소득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벌은 노동소득으로다가 만든 그 자본소득이라서 결국은 노동소득이 전체 양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때는 자본소득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노동소득의 일환이라는 거지. 특히 연금은 심하잖아. 연금은 노동소득으로 안 잡히거든. 월급이 아니니까. 임금 노동 소득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가 돈 벌 때, 노동적으로 벌 때 그 저축해 놨던 거를 나중에 받는 거라서, 예를 들어 적금을 들어놨다가 나중에 또 그 나이 들어가지고 그걸 타서 이자로 받아먹고 한다. 그게 순수한 의미의 자본소득이 아니잖아. 그 다 노동소득의 그 변형된 형태지.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 어쨌든 그 소득자들이 되게 넓게 분포돼 있잖아요. 그, 그 많이 버는 사람, 극소수의 0.00001% 정도의 사람은 정말 그 넘사벽의 노동소득을 하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내리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롱테일로 쭉 간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어느 쪽으로 크게 집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큰 그거가 안 된다는 것 같고, 근데 부의 그 자본의 그 소득은 지금 10%의 사람이 뭐 90%의 그 자본을 갖는다든지 대부분의 사람이 자본이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완전 좀 불평등이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노동소득보단. 노동소득은 어쨌든 그렇게 벌었다가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 이 분포가 훨씬 완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사회든 간에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그냥 다들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자본 집중은 주로 상속받은 재산과 이 재산을 일으키는 누적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면 집세를 낼 필요 없어서 저축하기가 쉬워지고 자본 수익률이 종종 극단적인 값을 나타내는 사실 역시 이런 동적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규모로 보는 노동소득 불평등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로 보든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규모로 보든 부의 불평등 정도와 관련해 특정한
메커니즘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점만 이제 일단 이렇게 언급한다고 한 것도 이제 요거 보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책, 그 메커니즘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와 이데올로기, 그 각각의 다양한 경우, 뭐, 근데 이제 다음 책에서는 그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꼭 예시를 이제 종합된 이제 또 뭔가 하나를 제시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이제 집중의 정도의 어, 이거는 이제 도표를 통해서 이제 그 시대별 지역별 노동소득의 어떤 불평등을 상위 10% 이거는 이제 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럽, 미국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연도별로 그 시대별 지역별 노동소의 불평등의 그 표를 만든 건데 상위 10%의 상류층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그 소득이 한 20%를 노동소득이 20%를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1%가 5%고 9%가 15%인데 여기 중간 40%가 45% 그리고 하위 50%가 35% 그럼 이제 상위 10%하고 하위 50%를 이렇게 비교하면, 실제로 요 30%하고 20% 차이라면 이 정도는 그, 이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요건 조금 그 격차를 이때 당시로 보면은 이렇게 크게 취한다라, 요거는 조금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보여지지 않는데, 어, 여기 그 상위 10%, 정도면 아주 네, 평등하다고 봐야지. 저 정도면. 예, 네, 그쵸. 양호한 거죠. 음. 완전 평등 아니지만, 네, 능력을 따진다면 저 정도는 평등한 걸로 난 보여. 예, 어차피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음. 능력별 저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죠. 여기 높은 불평등이라고, 그럼 이제 중간 정도 불평등은 건너뛰더라도, 이게 상위 10%가 여기, 높은 불평등에서는 여기 35%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이제 25%밖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예, 뒤바뀌었죠. 어. 이거는 이제 높은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2030년에는 더 높아지네요. 이게 뒤로 갔을 때 미래에 더 높아진다. 미국이 병들고 있는 전형적인 그 통계 지표는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그렇죠. 어, 저걸 한국이 닮아가고 있다는 게 또 문제고. 음, 이 표에서도 이건 이게 다음 표가 자본 소유의 불평등이에요. 이거는 자본 소유의 불평등인데 상위 10%의 그러니까 이제 이건 노동 소득 자체가 이렇게 되면 참 MZ 세대가 암울해지겠죠. 우리 한국이 닮아 만나면 이것조차도. 네. 근데 이 자본소득의 불평등도 어 이거는 이것도 1970년에서 80년대 이거 연도는 같고요. 어 스칸디나비아는 상위 10%가 그 50%, 하위 50%가 10%. 자본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근데 여기 높은 불평등을 보면 미국의 현재 2010년을 보면 확실히 자본은 극명하게 지금 불평등이 존재하고 예나 지금이나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게 와 세상에 그 이제 이게 바로 이제 19세 그 소설 얘기하는 그때 유럽의 1910년대에 지금 거의 90%를 갖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이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상위 10%가. 1%의 부가 거의 50%를 갖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 미국이 2010년에 거의 35%를 갖고 있고, 하위 50%가 그 자본의 5%밖에 갖고 있지 않다. 받는 대로 써야 되니까요.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 중간 40%의 약진이죠. 여기 음, 중간 40%의 약진이 예전에 유럽에 근데에서 5%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때 중간 유럽도 마찬가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이런 쪽에서는 중간 40%의 중산층들이 상위로는 또 올라가지 못했지만 5%가 45%까지 상당히 중상층들. 그러니까 이건 정보의 힘이겠죠. 예, 아는 것들의 힘. 이렇게 되겠죠. 중산층이 없는 거지, 저건. 예. 중산층이 없어진 거죠. 중산층이 없어진 건가요?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냥. 예,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없는 거였죠, 원래. 여기 얘기하는 여기? 예, 음. 거기. 여기 없는 거지. 저게 그 전형적인 귀족 사회잖아. 네, 예, 그렇죠. 그 유럽이 그 왕조 사회에서 귀족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장원들 몇몇이 전체 그 토지의 90%를 다 가지고 있었고 걔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몇몇 귀족들만 인간다운 삶을 살았지 나머지는 다 노예같이 그냥 떠돌이 하면서 일거리 있으면 가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장으로 들어간 게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저기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해당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재산은 뭐 없고 남의 땅 빌려서 농사나 짓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고 지금 그 시대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니지수가 중산층이라는 상당히 게 없는 거지. 빈민층만 있고 극부자층, 귀족층과 빈민층만 있는 거지. 우회층. 그 지니지수가 상당히 그 1910년을 닮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1910년? 여기? 그 다음 거? 아니요, 지금 아니 지니지수가 그 표의 진위 개수가 맨 밑에 줄에 보면은 이 진위 개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위 10%를 탁 드러내네요. 이게? 아니요, 그게 이제 그 얼마나 식료품에 그 소출 그 소득 대비 식료품 그 지출 비율이거든요. 소득 대비 식료품? 네, 의식주 그 먹고 사는 일, 먹는 거에 그 쓰는 비용, 소득 대비. 오, 신기하네. 근데 그게 상위 10%와 오차가 별로 없네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예, 근데 사실 재밌네. 상관없긴 한데. 이게 0에서부터 1 사이로 진위 예, 개수를 측정을 하는데 1에 가까우면은 그 평등한 거고 0에 영. 가까우면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우면 아주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한 거지. 예, 그렇죠. 음, 왜냐면 대부분 벌어서 먹는 데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재산을 축적할 그 사람들 여유가 없지. 음.
여기 맨 밑에 보면 매우 높은 불평등, 유럽 1910년, 요게 이제 벨 에포크 시대. 예, 근데 벨 에포크 시대라는 게 그 귀족들을 위한 좋은 사회지,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다 아주 극빈 생활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때는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다 먹고 입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0.8원, 85%를 다 그런 데 쓴다고. 네. 의식주 해결하는. 그 먹고 살 만큼만 준다고 자본론에 써 있잖아요. 국부론하고.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예, 그렇지. 그 부자는 북부 그 유럽은 저기 위에 표에서도 보면은 진위 개수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한번 보라고. 0.19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190만 원만 식비로 쓰고 나머지 그쵸. 800만 원은 모았다가 건물을 살 수가 있다고. 그렇죠. 음. 이쪽이 지금 그 복지 그쪽이 복지국 그 복지가 잘 돼 있죠? 음. 저기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지, 거기들이. 북부 네덜란드, 뭐 스웨덴, 뭐 그렇죠. 덴마크 그런 나라들이지, 거기가. 근데 어떻게 그쪽들은 북부 유럽은 그 교육도 그렇고 그쪽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또 북부 유럽 쪽이 이렇게 국민을 위한 이런 그런 의식 그 성장이 더 많이 발전됐죠? 어떤 역사성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지도자를 잘 만난 거지, 뭐. 예. 그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자원 때문에 거기는 저기 누구야, 문재인이나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계속 나왔던 거지. 음, 자원이 많은 것도 충분히 영향이 됐을까요? 그런 돈은 측면도 있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나눠주는데. 북부 유럽이 여러 가지로 모델이 많이 되니까 교육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캐나다도 그만큼 인간답게 살려고 그 추워서 그런 게 있는 문화 거죠. 수준이 높고, 거기 사람들이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음악가, 철학가, 뭐 문학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 노벨상도 많이 탄다고, 거기 국가들이. 어, 음, 그러니까 그런 그 뭐랄까 고급 문화를 숭상하는 그런 국민성도 있고. 기본소득도 거기는 잘 돼 있잖아, 그런 돼 나라들은. 있죠. 거기 기본소득이 어떻게 돼요? 아, 거기는?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실험들을 하고,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사실 기본소득의 전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뭐 기본소득을. 문재인 케어 이런 거 있잖아. 국민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에 겁 안 내고 갈 수 있게 그 보험 혜택을 많이 국가가 주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노령연금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30만 원 주나? 올해 올라서면 4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는 그걸 80만 원, 100만 원씩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이 들어서 길거리에 나앉고 뭐 독거노인처럼 굶어 죽고 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 거를 세금을 갖고 많이 다 걷어서.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교육도 무상,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 기초 생활비도 다 국가가 지급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왜 월급을 받으면 한 25% 정도 세금을 떼거든. 음, 소득세가 25% 정도 뛴다고,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간접세 근데 다 저 포함해서. 북부 유럽은 그 45%, 50%씩 떼요. 예, 그렇죠. 월급 받으면 반을 그냥 떼어가, 국가가.
우와. 그래가지고 그걸 그 월급 못 받는 사람들도 골고루 다 의료 나눠, 혜택, 보험 혜택, 저기 그 뭐야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끔 생활비 이런 걸 다 준다고. 음, 그러니까 그 부가 재분배되는 거지 그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평등해지는 거지 이제. 예, 다들 사는 수준이 의사나 뭐 그 법무사 다 똑같은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그 세금으로. 저런 그러면, 나라 보면은 TV에 가끔 나오지만은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예,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녀요. 예, 맞아요. 와. 우리나라는 그 국회의원 하면은 완전히 귀족이 되잖아. 근데 저 북유럽 국가들은 국회의원 돼도 월급이 얼마 안 나와. 그건 그,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 거야. 보좌관 뭐 이런 거 월급 따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역할이네요, 역할? 직업이? 역화가 뭐야? 직업이 역할로 가 있다고. 역할만. 역할? 네, 역할이라고. 음. 그 자기 그냥 하는 일인 거지, 직업이. 그게 예, 부의 상징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경쟁적으로 막 그 효율이나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 게 아닌 거죠. 그 인간답게 사는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상당히 그 효과가 많은 거죠. 그 핀란드나 이런 데 보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런 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런 경쟁 체제가 어떻게 보면 어 어쨌든 경쟁 체제가 조금 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도 음. 그 개인의 성장이나 또 어떤 게으름이나 조직의 뭐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 예, 음. 그렇죠. 되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힘은 뭐냐면 즐기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경쟁이 아니라 그냥 일을 나 개인의 어떤 성취나 이런 재미 있잖아요. 재미있게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다 보니까 걔네들도 집중할 땐 집중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처럼 누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어쨌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분배할 때 그걸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대의식이 기본적으로 연대의식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음, 요즘 그게 이제 계속 깨지니까 이제 유럽도 뭐 되게 혼란을 겪고 있는 데도 있고 북부 유럽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 요즘 깨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자유주의 들어가면서 많이 깨지고 있죠. 프랑스나 이런 데들은 영국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다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거지.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꼭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분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나눠주는 것을 아깝게 네. 생각하는 그런 의식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 연대 의식이 있는 나라들이 음, 결국 그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비록 내가 많이 벌지만 또 못 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으니 기꺼이 내는 거죠.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세금 회피하는 대로 도망갈 테고. 어느 정도, 그런 이산 국가, 대부분 이게 그런 나라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예, 있는 거지. 같이 예, 살자. 워낙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선 당연한 걸 거예요. 야, 이건 총소득인데, 총소득으로 합쳐놓더니, 합쳐서 볼 때는 더 질의개수가, 어,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 이게 질의개수도 그렇고. 자본소득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자본주의 때문에. 근데 낮은 불평등 쪽에 상위 10%가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워지네요. 대단하네. 음, 정말.
중간 저기 40%가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여기에.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 그 바이든의 그게 저 건강한 40% 만드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자국으로 다 갖고 가고 있잖아요, 다.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래요, 교수님. 음. 사람을 못 구한대요, 그 가서 공장에서. 어, 그러니까 저렇게 하려면 그 소득세율을 높이고 법인세율을 높이고 그렇죠. 그 돈으로. 그래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소득이 있는 데서 돈을 걷어서 네,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그 오바마 케어라는 것도 그거 아니야. 맞아요. 미국이 점점 그 레이건 정부 이럴 때 의료 혜택이나 그 보험 이런 그 연금 이런 걸 되게 줄였다고. 잘 아,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잘 살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극빈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항목들을 많이 늘려놨다고. 근데 그걸 트럼프가 다시 도로다 빼서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료보험 혜택 그 수가 범위를 되게 많이 늘려놨거든. 그랬더니 네. 보험에 무슨 적자가 난다고 그걸 다 지금 MRI 뭐 이런 거 그 CT 촬영하는 거 이런 거를 보험 혜택에서 줄이겠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래서 서민들은 그러면 MRI, CT 촬영할 돈이 없어도 못 하는 거지. 이제. 천공이 또 말씀하셨던데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배가 안 고프지 않아서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아주 지금, 그 자식은 못된 소리만 아주 골라서 해.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고용 그 보험 있잖아요. 지금 고용보험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 줄이는 걸로 지금 정책이 준비되고 있대. 에휴, 에휴, 우리나라 대통령은 천공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통령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원래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큰 논제만 던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실행하잖아요. 근데 걔는 아주 정책과장 같아.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천공 실행반장이지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 천공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예, 계속합시다. 예, 어. 근데 저는 이 도표에 이제 요 말 있잖아요. 이 실제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이 총소득 차지하는 비율에 그 노동자를 실제로 받는 임금뿐 아니라 그, 그 부의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 금융자산과 이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도표를 해석하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 또 얘기하는데 좀 그거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부분에서. 교수님.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거기거든요. 예.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이 도표 안에 어, 우리가 그 분배가 되어 있는 거에 이제 여러 그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라는 걸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표 두 저는 개 비교해 보면 알잖아. 앞에 어, 거는 노동소득이고, 그 다음 건 자본소득이고, 세 번째 거는 그걸 합쳐놓은 거고. 근데 그 패턴의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두 개는 상관관계가 높다. 그 얘기지 뭐. 그런 거 치면 엄청 복잡하게 써놨던데, 왜? 어,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고 노동소득의 불평등도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숫자 이 퍼센트로 볼 때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더 심하다. 그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다 똑같다는 거고 그 두 개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쳐서 봐도 그 전체 패턴에는 변화가 없다. 그 얘기야. 음, 그러니까 상류층이 차지하는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노동소득에서 20%였다가 이 자본소득이 35% 추가가 되면은 평균으로 볼 때는 뭐 25% 합친 게 그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예라면 매우 높은 불평등 미국 뭐 이나 그 유럽 에포크 벨 에포크 시대에나 그때가 이제 아주 심할 때인데 그때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동소득에서도 컸고 또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벨 에포크 시대는 노동소득이라는 게 별로 없을 때니까 그렇게 어, 불평등이 심한 시대는 없었지 그때는. 근데 이제 미국의 30년대를 상정하면은 그때 노동소득이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에는 어쨌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의 패턴은 같이 간다.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비중으로 따진다면 자본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그 얘기야 이게 전체가 다. 그냥 노동소득은 그래도 볼만하다. 그런 것 같고요. 자본소득에 비하면 네, 불평등은 있지만 네, 그렇게 심하지 않다. 네, 그렇죠. 음, 자본소득의 역할이 크다. 이 얘기를 좀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얘기예요. 그 종합표 설마 아까 설명해 놓은 문장들이 다 그 얘기예요. 음. 마무리해요, 7장. 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네, 자, 음? 그 밑에 써놓은 부분을, 건 뭐예요? 부분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네. 이건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이제 왜 계층을 그렇게 나눴냐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급 투쟁이 이제 1%의 투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의 그 심한 불평등이 그 도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이거는 거의 좀 오늘 뒤늦게 조금 거기 정리하는 바람에 거기까지 정리하는데 너무 거기는 양이 많더라고. 그래서 못했어, 거기에. 네. 그래서 거기 여쭤본 거예요. 네. 까지였습니다. 진짜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지 몰랐네요, 그냥. 여기 설명을 계속 하던데. 예? 결국은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본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를 어쨌든 노동소득보다 크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돼야지 지금 이분의 뒤에 주장이 연결이 되거든요. 음, 도표로 얘기하니까. 네. 이 상상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거는. 실제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근거가 생기고. 근데 교수님 그 자본을 소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음.
처음에는 저는 그게 되게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자본을 갖고 있지만 그 자본을 돈을 많이 버는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세금만 내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도 그러니까 있지. 지금 산을 그래서 갖고 있거나 예, 뭐 부동산 뭐 예, 임대업을 안 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예. 오히려 오히려 소득이 빠져나가지 마이너스지. 예, 그게 이제 개발 안 된 자연 환경이나 음, 개발 안 한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거 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거는 자본을 어떻게 굴리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뭐 팔아서 뭐 다른 어떤 자본 형태를 하더라도 굴리냐에 따라서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자본 자체가 소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사회망 속에 보면 큰 자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거 부지런히 안 알아봐서 그렇지. 그런 거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눈을 떠야 큰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본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그러니까 저기 뭐야 자연 네. 자연 녹지 이런 걸 네. 가지고 있다가 네. 어느 날 규제가 풀려서 그게 땅을 질 수 있는 잡종지로 네. 바뀌었다. 네. 그럼 그러면 이제 그냥 완전 떼돈 버는 거예요. 그 네. 시골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 다 그런 거잖아. 네. 그 사람들 농사 져가지고 평생 져봐야 먹고 살 거 겨우 허구지책 말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 뭐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럼 그 사람은 땅을 갖고 있었던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지. 자본을 그렇죠. 소유하고 있었던 거지. 예,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게 막 몇 억씩 땅값이 음,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지. 떼부자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많죠. 개발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근데 저기 뭐야 현영석 교수님 지론에 따르면 배밭을 사라는 거냐, 배밭. 배반 배밭은 무조건 오른다는 거야. 좋네요. 그 근데 이제 미국이 결국은 제가 이제 서부 영화들을 좀 몇 개 봤거든요, 최근에. 근데 서부는 "거기가 네 땅이야."라고 해도 그 땅을 지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맨날 인디어 나와 가지고 말 달려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거리가 네 땅이야, 그렇게. 예. 그렇게 해도 그 땅을 지키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무법자들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갖고 있는 게 네. 목숨을 예.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땅이 없었으면 차라리 멀쩡히 살 거를 네. 토지 소유해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예. 그러니까 정착민들은 결국은 항상 먹잇감이 되더라고요, 그 무법자들의. 음. 예. 이제 그건 미국 얘기고, 네.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한 자기 총 자산의 한 4분의 1, 네. 한 20% 정도는 그 배밭을 사놔. 네. 배 나오면 좀 배밭을 배도 사놔. 먹고 배도 좀 이게 먹고. 배밭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배는 물이 잘 빠지고 양지 바른 곳에만 배가 된다네. 아 다른 과일은 아무렇게 심어도 웬만하면 된대요. 뭐 포도나 이런 거가 음. 그 영동 이런 데 아무 데나 심어도 잘 된대. 근데 배는 되게 까다롭다네. 그래서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군요. 응, 좋은 땅이어야만 배가 자란대. 근데 실제 다니다 보면은 배밭 했던 자리는 다 건물이 서더라고. 되게 경험치인데요. 그래서 그 현영석 교수는 배밭 사놓은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졸부가 됐다고. 아, 이런 배밭. 알겠습니다. 다시 그 왜 뒤져봐야겠다. 지금 유성 장대지구 거기가 다 배밭이었잖아. 그쵸, 그쵸. 그리고 아니 거기 저쪽 관평동 넘어가는데 거기도 다 배밭이었잖아요. 여기 원천교 거기 네, 지금 삼거리 있는데 네. 거기도 배밭이야. 그거 지금 완전히 땅값이 엄청나요, 거기가. 아, 우리 배밭을 찾아봐야겠는데. 우리 박상호 박사는 배밭 없어? 배밭 없습니다. 그 모건대 앞에가 배밭이었습니다. 그치? 예, 아, 모건대 앞에가 배밭이었습니다, 지금. 네. 거기가 지금 가장 핫한 플레이스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예, 거기 뭐 오블럭인가요? 아니 뭐 거기 뭐 트리플 시티인가? 그쪽 맞은편 쪽이 그쪽이니까요. 예. 예, 어, 저기 한비찬 소장이 거기다가 아파트 거기 샀을 때 배밭에 진 땅이야, 그게 아파트가. 그 아파트가. 그 배밭을 산 거나 다름없네. 그래서 자본가가 됐잖아. 부럽다. 아, 하여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더 정리 더 해서 주시면 되겠네요. 예, 네, 8장 한 번 더 해요. 네, 네. 그러시죠. 미리 좀 읽고. 그, 내가 전화 안 했으면 오늘 안 하려고 그랬지. 잊어먹었거든. 수고하셨어요. 근데 하나 저 질문 좀 할게요. 그 네. 뒷부분에 그 1% 투쟁 거 나오면서 이제 중상층의 이제 약진 뭐 이런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세스파 네. 이런 거 나오는데 그, 그 계급 투쟁에서 그 1%의 그 투쟁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 피켓티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음, 어쩌면은 지금 나름대로도 지금 그렇게 정의된 그 1%가 상위 1%가 다 골고루 다 그렇게 부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주제를 정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305페이지 보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99%다. 이게 구호예요. 싸우자는 얘기인가? 그럼요. 1% 니들 내놔. 우리는 99%야. 그거 나눠줘. 뭐 그거죠. 그 니들이 우리 99%를 갖고 있어. 1%가 그러니까 뭐 소득 1%든 자본 1%든 그걸 합한 총소득의 1%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다 갖고 있다는 거죠. 50% 이상. 그 사람들이 재산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 법률을 정하거나 이런 복지제도 이런 거를 제정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어할 방법이 99%가 똑똑하면 투표를 해서라도 그 예를 들어서 뭐야 좀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국민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 이런 그 민간인 그저 뭐야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투표로 다 뽑아줘서 그게 부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유권자들이잖아. 그리고 대다수 99%의 국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깨어있질 않으니까 1%에 완전히 계속 놀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피게티는 그들이 영향력이 사회에서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 50% 이상 되는 게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50%를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50%의 그 부의 돈을 내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내면서 들고 있는 거, 그게 또 다시 또 만들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한 그 지적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놓을 리가 없다는 거죠, 1%가. 음. 그걸 지키려고 그놈들은 발악을 다 할 거고. 음. 이 책 제안을 그 박 이사님이 하신 거예요? 예. 어,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연한 제목을 보고 그냥 그 교수님 그 서재에서 정했습니다. 교수님 서재에 있던 책이요? 예, 그 교수님 어, 서재에서 2권이나 있었어, 2권이나. 어. 왜요? 아니, 어쨌든 뭐 발표해야 제대로 읽으니까, 어, 괜찮아서요. 이거 책 되게 괜찮아요. 저도 음.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의미가 다른 의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논리를 모르면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 일도 안 하는데 기본소득을 주고 그 노인네들 병원에 매일 가서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료 다 쓰고 이러는 거에 화를 내기 시작한다고. 그게 사실, 매우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막 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만화 컷이 있더만 윤석열이가 문재인 케어를 없애겠다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다. 노인네들 3명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춰. 이 멍청한 것들이 노인네들이. 그리고서는 보건소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 뭐 MRI 찍고 막 검사 진단료가 값이 올라가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저걸 많이 받는 거야?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 만화에. 예, 예, 멍청하게 저희들이 그 표 찍어가지고 윤석열 찍어줘가지고 문재인이 잘해놓은 그 의료보험제도를 다 없앤 거를 신난다고 뭐 잘한다고 손뼉치고 나서는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괜히 애꿎은 간호원한테 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제 보면서 어쨌든 세습 자본주의가 우리나라가 정말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피케티의 이 제시하는 이 정책을 우리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림도 없지. 우려하시는 게, 우려하는 게 현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더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동양 쪽은 이걸, 아시아나 이런 쪽은 이걸 받아들이는 곳이 없지 않아요? 없지. 네, 지금 북유럽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그렇죠. 북유럽은 뭐 피게티 이전부터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해왔으니까. 그렇죠. 동양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문재인 때 보니까 이분의 이론을 많이 따라갔어요. 맞아. 네, 문재인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꾸 정치인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지. 네. 그 신압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거죠. 음. 그러니까 오광영 의원 같은 사람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니까. 빠지셨네 오늘. 아예 안 오셨네. 오늘 저기래 어디 갔다가 집에 못 네. 들어왔대. 아, 왜 아마 온라인. 시골 갔었나 봐. 일요일이라서.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온라인은 언제든 어디서든 가능한데 이어폰만 꽂으면 되는데 그 근데 정신교육을 좀 같이 해주시죠. 네, 오늘은 보니까는 그 노트북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요? 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항상 그 노트북 그 컴퓨터 켜놓고 하더라고. 아, 핸드폰으로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냥 차에서 들어도 되고. 예. 하여튼 오늘 한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정리하시느라고. 네,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예, 완전히 못 끝내서. 다음 주에 잘하는 거를 한번 기대할게요.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